안녕하세요. 오늘 강연 옷은 사람이다 강연을 맡은 김여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옷은 경우에 따라서 입은 사람의 경제력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는 우리 옷 잘 입는 사람 이런 게 있죠. 베스트 드레서 그와 같은 사람의 감각을 자신의 감각을 드러내기도 하고요. 또는 본인의 개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신념을 드러내기도 해요.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옷이 억압을 드러내는 수도 있는데 뭐 아랍이라든지 그런 지역에 가면은 차도로 이런 걸 쓰게 되는 경우에 이게 억압을 드러내는 게 되기도 하죠, 그죠? 또는 유니폼 같은 경우에는 학교 교복,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을 드러내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유니폼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입는 경우도 있는데요. 요즘 뭐 취업도 잘 안 되고 그런다는데 만약에 여기 창원공단에 LG 그룹에 취업이 됐다 이러면은 실제로 그 사원복을 입고 나갈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가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또는 잊어버린 척 또는 잘못해서 입고 나온 것처럼 입고 나와서 취직이 됐구나 하는 거를 이렇게 남들한테 드러내 보이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옷은 여러 가지로 이게 자신을 드러내는 일종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저기 서 있는 사람을 보면은 뭐 하는 사람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대략 감을 잡죠, 그죠? 그래서 옷은 우리가 워낙은 원치 않건 스스로를 드러내게 하는 것이 곧 옷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옷은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근데 사실은요, 옷은 무생물이고 그냥 걸쳐진 거잖아요. 사람은 어떻게 옷하고 사람하고를 같다고 볼 수 있느냐? 그래서 사실은 그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려 그러면은 오히려 벗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옷도 벗고 화장도 지우고 우리가 가면도 벗고 그러면은 내가 나로 보일까요? 더 본질적으로 보일까요? 좀 이상하죠, 그죠? 우리 목욕탕에 가서 다 홀랑 벗고 앉아 있으면은 누가 누군지 구별이 오히려 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벗는다고 해서 다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옷이라고 하는 글씨를 한번 써봤는데요. 참 이상하게 어디 갔을까? 여기 옷이라고 하는 위에 동그라미는 사람의 머리 같기도 하고 옷자인 여기는 목하고 팔 같기도 하고 더 내려와서 지금 이 부분은 몸통이 되고 더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다리가 되는 우리나라 옷이라고 하는 글자는 꼭 사람 형태 같지 않아요? 세종대왕님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얼핏 보면은 이렇게 우리 가끔 그리는 뭐라 그러지 졸라맨하고 아주 유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옷이 본질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옷이 이렇게 사람을 대변하는 것 같고 내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서 사실은 이제 이런 데 올 때 아주 잘 입고 오면 좋은데 제가 쓱 잘 입을 능력이 없고요. 그 다음에 둘째로 여기 와서 제가 뭐 애인을 만나러 오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그냥 선생처럼 보이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선생처럼 보이게 입고 왔습니다. 선생처럼 보여요? 예, 아유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은 나도 꼭 이렇게 선생처럼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돋보이게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옷을 입어서 더 돋보이게 하려고 돋보여지나요? 예, 된다고 그러네요, 그죠? 저는 사실은 된다고 그러려고 싶어서 오긴 왔습니다. 그래서 입고 근데 이제 다르게 얘기하자면은 본질은 가만히 두고 옷은 사실은 포장이잖아요. 포장을 바꾼다고 해서 본질이 달라지겠느냐? 본질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해도 그래도 옷을 입으면은 그럼 사람이 정말 달라 보이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전 요즘 이 선전이 굉장히 좋은데 그 나이에 뭐 더 이뻐져서 뭐 하게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우리 나이쯤 되면. 그런데 요즘 이런 광고가 나와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올해도 우리 엄마 건강하기만 했으면. 그건 따님 생각이고요. 난 더 이뻐지고 싶은데. 피부에
아빠, 평생 건강만 하시면 소원이 없겠어요. 그건 네 소원이고 이제 이 아빠 외모도 좀 신경 쓰지. 그래서 저 광고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이뻐지고 싶다 또는 내가 조금 더 바뀌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아주 저렇게 선전이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해줘서 날 좀 더 기분 좋게 해주는 것 같아요. 나는 근데 얼마만큼 변하고 싶을까요? 나는 내 키에 내가 갑자기 170이 되고 싶다라고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고, 난 170 바라지 않아요. 난 내 키가 한 163 정도만 됐으면 좋겠어요. 바뀔 수 있나요? 나는 158이거든요. 오늘 163으로 보이기 위해서 5cm짜리 굽 신고 왔어요. 바뀔 수 있어요, 그죠? 몸무게도 조금 더 슬림해 보이게 하고 싶을 수도 있고, 또는 나이도 내가 뭐 이게 29살, 39살이 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도 한 59이 되거나 뭐 60대 초반이 되거나 이랬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대로 내용물을 그대로 두고 포장만 바꾸면은 달라 보이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제가 구두를 신어서 조금 더 키를 높여왔어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는 58이기 때문에 구두를 아무리 신어도 63으로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약간 뭐 한 1, 2cm 좀 커 보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달라 보인다 할지라도 내용이 안 바뀌었는데, 본질이 안 바뀌었는데 포장만 바꾸는 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저기 대전에 있는 어떤 초등학교 앞이라고 해요.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저기 지나갈 수 있어요? 이거 보이는 게요, 그죠? 이게 무슨 대리석 토막이 아예 길 가운데 있어요, 그죠? 길 가운데 있어요? 아니면 길에서 떠 있어요? 떠 있어요. 근데 저게 가능해요? 대리석 조각이 길에서 뭐 받침대도 없이 공중에 떠 있어요. 불가능해요, 그죠?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그림 그린 거예요. 그런데 저기 이제 초등학교 앞이니까 빨리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자동차가요, 그죠? 그래서 보통 뭘 설치해요? 여기에 방지턱 해서 이렇게 툭 튀어나와서 넘어가게 해요. 그거는 실제적인 거고, 저거는 그림이어서 가짜예요, 그죠? 그냥 눈속임이에요. 포장이라고요. 그런데 저기에 방지턱을 하는 것보다 저 그림을 그려놓는, 저 포장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포장을 달리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길의 반대편에는 이것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니까 정말 이 계단으로 내려가는 것 같은데 실제 계단 아니고요. 그냥 길이에요. 그냥 그림을 그렇게 그린 거예요, 그죠? 저런 그림을 트릭 아트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어디 다른 데서 트릭 아트 보신 적 있으세요? 아, 예. 어디 가끔 놀이 뭔가 관광지 이런 데 가면 있어요, 그죠? 제가 저 트릭 아트 하는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경남대학교 앞에 있는 어떤 뭐라 그러지, 게임방에 가면은 게임방 문을 탁 열면은 거기 앞에 이렇게 낭떠러지 절벽이 그려져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꼬마들이 이게 놀이방 게임룸에 문을 확 열고 들어왔다가 갑자기 낭떠러지를 보고 그냥 벽에 딱 결로붙는데요. 나도 너무 한번 가보고 싶은데 정말 그게 얼마나 효과적인지. 근데 내가 게임방에 들어가기가 나이도 좀 그렇고, 그죠? 들어오면 뭐라 그럴 것 같아서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한번 경남대학교 앞에 한번 찾아가 보고 싶어요. 조금 이제 다른 위치에 이런 것도 그려져 있다고 그래요. 저런 거 많이 봤어요, 그죠? 어디 놀러 가거나 관광지에 가면은요. 근데 관광지가 아니고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저렇게 돼 있어서 너무나 뻔연히 가짜인 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디로 갔나? 길을 갈 때 이렇게 못 지나가는 것 같아요. 난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거짓말인 줄 알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 또는 저기는 이제 우리가 이미 머릿속으로 지금 트리가트를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거짓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하니까 아는 건데 이런 트리가트 또는 이런 거를 다른 용어로 착시라고도 하거든요. 눈이 잠깐 착오를 일으켜서 실제로 보지 못하는 것 이게 착시예요. 그죠? 근데 세상에 착시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은 내가 정확하게 볼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게 엄청 많고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보지 못해야 사실은 행복한 것 같아요. 약간의 착시를 일으키면서 살아야 훨씬 세상이 살만한 것 같아요. 지금 옷하고 관계없는 거잖아요. 그죠? 옷하고 관계된 거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세 사람이 있어요. 어느 사람이 제일 커요?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 제일 커 보이죠. 그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러면 키가 다 다르냐? 사실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거니까 내가 들고 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어떻게 이 사람이 이 사람하고 같이 클 수 있어? 이 사람이 훨씬 작은데 라고 보일 수 있지만은 실제로 자를 대고 가서 그으면은 똑같아 보여요. 우리 가능하면은 뭐 맞선을 본다거나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가능하면 키 커 보이는 자리에 가서 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예. 이거는요 사각형 넓은 사각형 두 개가 있는데 거기에 선이 이렇게 딱 그어져 있어요. 그죠? 여기 보이는 선, 어디야 가냐? 요 선이 직선인데 직선으로 보여요? 거짓말하는 것 같죠, 그죠? 근데 사실은 직선이에요. 내가 지금 요걸 갖고 와서 이렇게 움직이고 싶은데 이게 이제 슬라이드 쇼를 해도 갖고 움직일 수 없어. 집에서 움직일 때는 움직여졌는데 그래서 여기를 갖고 움직이면은 여기나 다 똑같이 들어가요. 아래쪽은 볼록하게 생겼죠, 그죠? 저기도 볼록한 게 아니고 직선이에요. 근데 이렇게 생긴 게 이게 직선이건 볼록하건 이게 옷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제가 요 윗부분을 싹 없애버리고 여기를 돌려서 세워요. 그러면 여기 쏙 들어간 요 부분을 허리에 딱 오도록 옷을 만들면 어떨까요? 허리가 날씬해 보이겠죠, 그죠? 요 부분을 허리가 딱 오게 만들면은요 허리가 볼록해 보이겠죠, 임신한 것처럼. 그래서 옷을 쓸 때는 어떻게 쓰면 돼요? 요 윗부분은 허리에 오도록, 요 부분은 엉덩이 부분에 오도록 쓰시면 돼요. 가끔 웨딩 드레스나 파티 드레스 같은 경우에 요 부분을 비슷한 형태 아래쪽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요커가 달린다고 그러죠, 그죠? 그런 걸 써서 허리가 날씬해 보이게 하기도 하고, 가끔은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방사선으로 되는 부분을 엉덩이 부분에 주름을 잡아서 엉덩이가 더 볼륨감 있게 상대적으로 허리가 날씬해 보이게 그렇게 응용을 하기도 해요. 이게 뭐 드레스에 관련되는 거니까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요, 이거는요 네모 칸이 두 개가 있어요, 그죠? 두 개가 여러분 키는 똑같아요, 그죠? 넓이는 어때요? 넓이도 같을까요? 여기 갖고 온 거니까 뭐 그냥 뻔하게 보이기에는 어느 게 넓어 아이고, 여러분이 보이기에는 어떻게 이게 넓어 보여요? 두 번째 게 넓어 보여요? 왼쪽 게 넓어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선이 가는 대로 눈이 이 선을 따라가기 때문에 한참 가느라고 넓어 보여요. 이 부분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따라 내려오면서 눈이 이렇게 흐르면서 좁아 보이고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똑같은 또 사각형인데 이것도 키는 지금 딱 맞춰서 놓았으니까 키는 당연히 크게 같겠죠, 그죠? 넓이는요 이것보다 이게 좀 더 넓어 보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넓이가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걸 옷에 응용을 한다면은 여러분 이게 뭐 사각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 긴 사각형이니까 인체의 형태, 사람의 몸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내가 만약에
키가 좀 더 커 보이려 그러면은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뭘 입으면 되겠어요? 예, 2번이나 3번을 입으면 좀 더 커 보일 거고, 내가 좀 너무 말랐어, 난 좀 볼륨감 있게 입고 싶어 라고 하면은 1번과 4번을 입으면 될 거예요. 그죠? 이거는 근데 실제로 옷에 많이 응용되고 있어요. 그죠? 요게 조금 더 가늘고 길어 보이게 하려면, 키가 커 보이게 하려면은 세로 선으로 내려가는 요런 옷을 입거나, 아니면은 두 줄이어도 선 사이가 아주 가깝게 입으면 좋다고 그래요. 근데 꼭 이렇게 목에 딱 막힌 옷만 입어요? 이렇게 목이 이렇게 파인 V로 챙긴 옷도 입을 수 있죠. 그죠? 저렇게 V로 팔 때는 가능하면 V자가 이렇게 깊어지도록, 길어지도록, 그래야 이렇게 하면 옷의 유동성, 흐름도 생기고 좋은데, 대신 짧은 것보다 약간 길게 하면은 사람이 길어 보인다라고 해요. 두 번째로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선이 이렇게 허리선에서 샤넬 옷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단선을 옆으로 딱 자르게 되죠. 그죠?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볼륨감 있어 보이고, 또 이렇게 라인 두 개를, 또는 뭐 가다마이라고 하나, 그런 거 할 때는 더블 이렇게 해서, 그죠? 양쪽으로 여며지게 입으면은 이렇게 라인이 강하게 두 개가 있으면은 훨씬 더 볼륨감 있게, 또는 사선을 쓸 때도 앞에서와 달리 이렇게 사선이 옆으로 많이 기울어지면은 훨씬 더 그러니까 볼륨감 있게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이미 상당히 많이 봐온 것 같고요. 선분 얘기할 때도 이건 많이 써요. 그죠? 두 개의 선분은 당연히 길이가 요렇게 같지만은 얼핏 볼 때 이 길이는 짧아 보이고 이 길이는 훨씬 더 길어 보여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옷에 응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어떻게 화살표를 옷에 응용할 수 있을까요? 많이는 응용을 못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응용을 한다고 해요. 뭐 이 옷은 그냥 T자로 입은 거고요. 요 화살표는 보통 이렇게 이제 강조는 안 하는데, 이게 어떤 옷이에요? 라글란 슬리브. 소매 운동복에 저런 라글란 슬리브를 많이 쓰죠. 그죠? 저 라글란 슬리브를 딱 쓰면은요, 사람이 별로 키가 커 보이지를 않아요. 옆으로 넓어 보이죠. 그죠? 그래서 저것도 쓰는, 응용하는 부분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Y자도 없을 것 같은데, 요렇게 앞에 뭐라 그러지? 가디건 같은 경우에 저렇게 Y자가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각각의 형태에서 많이 보이지는 않지만은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줄무늬예요. 그죠? 줄무늬 많이 쓰는데, 여러분 A와 B 키는 맞춰왔으니까 당연히 같을 거고, 넓이는 어때요? 같을까요? 다르죠. 그죠? 내가 보기에는 이 B의 넓이가 훨씬 더 좁고 여기가 넓이가 한참 길잖아요. 아까 설명을 할 때 선이 있으면 선을 따라가느라고 눈이 한참 가니까 이게 길어 보인다 그랬는데, 뭐 길어도 어쨌든 얘와 얘를 비교하면 여기가 좁고 여기가 넓을 것 같은데, 이것도 내가 그냥 뻔한 걸 들고 와서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두 개 넓이는 같습니다. 같아 보여요. 다르게 보이지만은 같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옷에, 줄무늬 옷은 곧잘 입잖아요. 그죠? 그래서 옷에, 그러니까 사람에게 줄무늬 옷을 한번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러면 차이가 엄청나요. 그죠? 난 절대 오른쪽처럼 저렇게 세로 줄무늬 안 입어. 난 왼쪽처럼 가로 줄무늬만 입을 거야. 여러분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얼핏 그냥 가로 줄무늬, 세로 줄무늬만 봤을 때는 모르지만은 저렇게 입혀놓고 보면은 반드시 가로 줄무늬만 입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세로 줄무늬 옷 입은 적은 없어요? 세로 줄무늬는 어디 안 써요? 가로 줄무늬 요즘 그 무슨 마린룩 그러면서 저기 선전하는 그 상의 스웨트에 거의 다 가로 줄무늬예요. 그죠? 그래서 그 가로 줄무늬를 넣으면은 좀 젊어 보이는 듯 하기도 하고 좀 길어 보이는 듯 하기도 하고 아주 효과적이고 좋아요. 세로 줄무늬는 언제 써요?
남성복들 했을 때 아주 약하기는 하지만은 뭐 곤색에 약간 흰색의 스트라이프 무늬가 세로로 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보통 남성복에 써요. 여성복은 그럼 그런 거 없어요? 여성복 중에서도 댄디하게 남자처럼 보이는 정장, 그러니까 아주 이게 직업 똑같이 남성하고 똑같이 그냥 일하는 좀 그런 룩을 댄디 룩이라고 하죠, 그죠? 여성스러운 룩 아니고 좀 모던한 룩, 그런 거에는 세로 줄무늬를 쓰는데, 그렇게 세로 줄무늬를 쓸 때는 그 줄무늬 간격이 굉장히 좁게 써요. 그래서 그렇게 옆으로 많이 퍼져 보이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고, 두 번째로 남성들인 경우에는 너무 가늘면 좀 안 좋잖아요, 그죠? 약간 품이 있어 보이게 조금 넓게 보이게 입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가 아니고도 어디에 가면은 꼭 줄무늬를, 세로 줄무늬를 아주 많이 쓰는 데가 있어요. 혹시 모르세요? 생각 안 나세요? 세로 줄무늬 옷을 입는 동네. 예? 제수복이요? 예, 제수복 뭐 이렇게 무슨 빠삐용 이런 거 할 때 보면 줄무늬 옷 입고 오는 것 같아요, 그죠? 내가 보기에 가장, 여러분도 다 봤을 것 같아요. 병원에 가면 병원복 다 세로 줄무늬 아니에요? 그때 세로 줄무늬의 병원복은 색깔이 강한 게 아니라 보통 뭐 옅은 하늘색, 뭐 청색이어도 아주 옅은 색으로 해서 세로 줄무늬가 은은하게 들어가요. 정확한 세로 줄무늬가 아니라 거기 속에 병원 마크도 들어가고 하면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세로 줄무늬가 있어요. 어떤 효과를 노려요? 병원에 와서 너무 허약하게, 너무 마르고 이러면 좀 안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더 커 보이게, 조금 더 부피가 있어 보이게 하려고 병원복에서는 거의 다 세로 줄무늬를 써요. 가끔 남자들의 티셔츠 또는 운동복 정도에도 세로 줄무늬를 쓰는 때가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세로 줄무늬와 가로 줄무늬가 주는 효과가 아주 뚜렷하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가로 줄무늬를 입겠다 그랬는데, 다음 그림을 보면은 이게 줄무늬가 그렇게 또 쉬운 것 같지도 않아요, 그죠? 세로 줄무늬를 입기는, 아니 가로 줄무늬를 입기는 입었는데 좀 이상해. 남성복에서 가로 줄무늬 들어가는 경우가 별로 없죠, 그죠? 경우에 따라서 줄무늬의 간격이나 넓이나 그 강도에 따라서 오히려 가로 줄무늬가 정말 너무 넓어 보이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 갔나? 어디 갔을까? 예, 여기있네요. 이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면서 한참 줄을 따라가느라고 너무 넓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복은 가끔 이렇게 다르게 세로 줄무늬를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어느 쪽이 나아요? 세로 줄무늬가 조금 나은 것 같죠, 그죠? 또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줄무늬 없이 뭐 이렇게 또 하기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실제로 응용들을 좀 적게 하고 사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지금 이게 뭘까? 뭐 삼성 폴드폰 이런 거예요? 왜 이런 거를 찍었을까? 잘 모르지만은 도시가 아니고 어디 사막인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사막에서도 폴드폰은 유용하다 이런 뜻인가요? 그런데 여러분 보기에 여기하고 여기하고 색깔이 같아요? 달라요, 그죠? 혹시 삼성 폴드폰, 나는 폴드폰 안 써서 모르는데 폴드폰 색깔이 아래 위가 같아요, 틀려요? 같지 않아요, 그죠? 근데 여기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됐을까? 진짜 다른 걸까? 아니면 같은 건데 내가 착시를 한 걸까? 어때요? 착시일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여기에 줄을 하나 이렇게 그어봤어. 그랬더니 아래 위가 같아요, 그죠? 그럼 아까 왜 달라 보였어? 아까는 이렇게 달라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눈이, 그죠? 밑에
어떻게 이 짙은 색깔이 있다고 해서 여기는 밝아 보이고 여기 색깔이었다고 해서 여기는 진해 보여요. 그런데 여기 이 나누어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탁 가리면은 아래 위가 비슷한 색깔로 보여요. 그죠? 즉 어떤 물체의 색깔도 주변의 색깔에 따라서 밝아 보이거나 또는 어두워 보이거나 할 수 있어요. 그죠? 지금까지 얼마 안 되지만은 배경에 따라서 희게 보이게도 또는 진하게 보이게도 할 수 있고 또는 몸이 아주 가늘어 보이게도 되고 약간 부피가 있어 보이게도 하고 뭐 이런 착시 현상을 우리가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이 착시 현상은 이미 여러분 고등학교 때까지 한국에서 고등학교 나왔으면 고등학교 때 정도까지 하면 다 해요. 그죠? 요즘은 남학생도 그 가정가사를 배우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하면은 다 나올 것 같은데 저희 나이 또래의 남자분들은 고등학교 때 그 가정가사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안 했다 할지라도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정도는 다 알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는 고등학교 수업 시간의 효과 정도를 본 것 같고 여기가 그래도 수요 문화 대학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대학 과정으로 그러면 이동을 해볼까요? 우리가 바뀔 수 있다라고는 느꼈는데 키가 꼭 커야 되는지 몸이 꼭 가늘어야 되는지 도대체 아름다움이 뭔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내가 꼭 아름답게 입어야 되는지 뭐 그런 것도 문제예요. 그죠? 나는 그러니까 꼭 예쁘게 입는 것보다 좀 더 시크하게 보이게 입는다고 얘기를 하나요? 좀 더 멋지게 입고 싶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나도 내 스스로를 잘 모르고 내가 또 여러분 개개인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겠으니까 아주 보편적인 원리 아름답게 보인다 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너무 그렇게 뭐 이렇게 얼굴만 밝히고 예쁜 것만 밝히고 이런다고 뭐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긴 한데 요즘 와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기는 한데 그 옛날에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그런 철학자도 어쨌든 뭐 정의가 중요하고 진리가 중요하고 맨 끝에 가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데아 그러면서 아름다운 게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거,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아름답다. 이게 대학으로 이동을 딱 하고 나면은요,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선생님들이 모르면 물어보면은 정답을 가르쳐 줬어요. 이놈이 대학에 오니까요, 뭐라고 물어보면은 아 그거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A라는 연구자는 뭐라고 그러고 B라는 연구자는 뭐라고 그러고 그래서 어찌되는 건지 도대체 정답을 안 가르쳐 줘요. 아름다움이란 무엇인지 내가 정답을 잘 알을까요? 잘 몰라. 그런데 그래서 지금부터 그럼 아름다움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냥 같이 얘기를 좀 해보자라는 거지 사실은 잘 몰라요. 여러분 아름답다라고 하면 뭘 떠올리면 될까요? 여러분이 생각나는 거 정답 없어요. 그죠? 제일 아름다운 거 이거 맞아요? 비너스예요. 그죠? 뭐 아름다움 그러면 비너스 이렇게 얘기를 보통 해요. 그죠? 그래서 나도 정답을 잘 몰라서 일단 비너스를 한번 해봤어요. 아름다운가? 예, 몸매 균형이 참 잘 잡혔어요. 그죠? 가슴 있는 부분도 예쁘고 허리도 딱 일반적으로 들어가야 될 만큼 들어갔고 엉덩이도 적당히 도톰하고 얼굴을 보면은요 얼굴도 적당한 넓이의 이마와 눈, 코, 입. 근데 저런 눈, 코, 입 요즘 턱도 가름하고 이쁘긴 한데 저런 눈, 코, 입 요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더 들어가면서 볼까요? 좀 더 확대시켜서 아예 잘 보이도록 이렇게 측면을 했어요. 이게 비너스 조금 전에 본 비너스를 측면으로 이렇게 딱 표출을 했어요. 코도 높고요. 그죠? 여기도 이게 꺼지지 않고 좋기는 한데 이 사람은요 이집트의 네페르티티라고 하는 이집트 그 무덤 속에서 나왔어요.
내가 이 비너스를 보면서 나무랄 데는 없지만은 별로 낯설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게 벌써 2000년 전이고 동양도 아니고 서양이고 그래서 낯선 게 당연하리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다음에 뭘 하다가 내가 이렇게 네페르티티를 봤어요. 요 네페르티티는 이집트니까 여기 그리스보다 뭐 거의 같은 시대라고 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옛날이 될 수 있고, 지역도 어때요? 그리스보다 아프리카여서 조금 더 멀어요. 근데 나는 이 사람보다 이 비너스보다 네페르티티가 요즘 감각에 더 맞는 것 같은데 나만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그렇죠, 그죠? 이게 예쁘다라고 하는 게 꼭 이게 옛날이어서 또는 이게 거리가 멀어서는 아닌 것 같아요. 시대에 따라서 이게 바뀌는 것 같고, 그 시대가 우리하고 얼마나 같은지에 따라서 그런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진짜 뭔지 모르겠네. 그래서 또 다른 서양의 명화 한번 찾아봤어요. 이거는 여기 위에 제목을 붙여뒀어요. 그죠? 삼미신. 세 사람의 미의 여신을 그러니까 줄여서 삼미신이라고 했어요. 그린 사람은 여기 보면은 라파엘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라파엘로가 이렇게 그린 그림인데 예뻐요? 뭐 예쁘다고 딱 확답은 못하지만 적어도 못생기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냥 뭐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럴만하네 이렇게 봐줄만하네 정도가 되죠, 그죠? 그래서 그런데 내가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저지먼트 오브 페리스라고 되어 있는데 요런 종류의 그림 삼미신을 그린 게 서양에 엄청 많더라고요. 엄청 많다. 몇 개쯤 한 20개 넘는 것 같았어요. 위키아트 이런 데 들어가면 이제 실제 명화를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 로레인이라고 해서 그 중세에 그린 거, 이거는 세잔느가 그린 거, 이거는 왈처가 그린 거, 여기는 피카소가 그린 거, 이거는 뭔가 미하일이라는 사람이 그린 건가? 그 다음에는요, 이 그림들은 많이 봤죠, 그죠? 보티첼리가 그린 거. 이 그림은 크라나흐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건데 내가 2개만 갖고 왔는데, 이 사람은 일생 동안 요 똑같은 제목으로 횟수만 달리하면서 12점을 그렸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여기 밑에는 이 그림은 여러분이 그냥 누구 얘기 안 해도 그냥 이 그림이 풍이 비슷해서 다 알죠, 그죠? 르누아르. 이 그림은 헨릭. 뭐 너무 다 갖고 오기 못해서 이 정도만 갖고 왔는데 그거 엄청 많아요, 그죠? 그래서 그 서양에서 물론 최근에 들면서 근래에 와서 여성의 누드를 그린 경우도 있지만은 그게 아니고 옛날에 그린 그 여성의 누드들을 보면은 주로 다 이렇게 제목들이 다 뭐라고 돼 있어요? The Judgment of Paris라고 돼 있어요. Judgment of Paris, Judgment of Paris. 그래서 도대체 그 페리스가 어떤 판단을 내린 건가? 사실은 이거 옷하고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가 미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도대체 왜 사람들이 저 주제를 가지고 저렇게 많이 그림을 그렸을까? 그냥 상식으로요. 어차피 여기 뭐 우리 상식으로 하러 온 거지 무슨 엄청난 지식을 하러 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렇게 그림을 많이 그리게 된 저 배경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가는 게 어떨까요? 괜찮겠죠? 그냥 노는 거예요, 그죠? 저 페리스라고 하는 남자가 어떤 결정을 짓는 건데 그 결정이 나오게 되는 원인이요. 이제 그리스 신들 중에 보면 테티스라고 하는 정말 예쁜 여자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신들도 다 이 테티스를 굉장히 탐을 냈어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어떤 신이건 신이 있으면 그 신의 그 역할들에 대한 이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테티스가 받은 신탁이라고 그래야 되나,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신탁이 뭐였느냐 하면은 사랑을 해서 자녀를 갖게 되면은 그 자녀가 아비를 능가할 것이다. 참 좋은 얘기 아니에요?
잘 모르지만은 내가 며느리를 보게 될 건데 이 며느리가 사랑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은 그 아비를 능가할 것이다 라고 그러면 난 대본에 가서 붙들고 내 아들이랑 막 결혼해 달라고 아주 사정을 하거나 어쨌든 아들하고 결혼하게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생각하면은 그 사랑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은 아비를 능가할 것이다가 굉장히 좋은 얘기인 것 같은데 신들의 세계에서는 안 그런가 봐요. 신은 왜 그런가 하면은 죽지를 않으니까. 내 자녀가 나서 나를 능가하면은 나는 어떻게 돼요? 나는 큰일 나. 제우스가 이 테티스를 보고 그 신들의 왕인 제우스가 굉장히 탐나고 막 그냥 확 사랑을 하고 내 여자로 만들고 싶은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내 여자로 만들고 나면 그 자녀가 제우스를 능가하면 제우스는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그죠? 그래서 제우스가 너무너무 탐이 나는데도 제우스가 이 테티스를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제우스뿐이겠어요? 모든 남자 신들이 이 테티스가 다 마음에 드는데도 절대 못했어. 왜? 자기보다 더 나은 신이 나와서 자기를 능멸할까 봐. 그래서 제우스가 또 이걸 그냥 둘 수도 없어. 만약에 자기만큼은 아니더라도 자기보다 조금 못한 뭐 포세이돈이라든지 뭐 헤라클레스라든지 이런 사람이 테티스와 사랑을 해서 테티스가 그런 사람보다 더 훨씬 능가하는 그러니까 자녀가 나오면은 바로 누구한테 위협이 돼요? 자기한테 위협이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게 신이 아닌 인간하고 결혼을 시켜야 되겠어. 그래서 인간 중에서 그럴싸한 인간을 막 수소문해서 드디어 결혼을 하게 해요. 그게 누구냐 하면은 펠리우스라고 하는 인간하고 결혼을 시켜요. 펠리온의 왕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는데 테티스는 사실은 신하고 결혼하고 싶지 자기가 여신인데 인간하고 결혼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어. 얼마나 슬퍼하겠어. 도망을 치고 싶어. 그런데 그렇게 못하도록 그 제우스를 비롯한 모든 신들이 결혼식에 다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축하를 해줘. 그런데 우리 가끔 모든 사람을 다 초대해도 정말 와서 말씀 배우는 사람은 초대 안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 중에는 불화의 여신이라고 하는 에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양반이 와갖고 그 여신하고 인간하고 결혼한다고 트집을 잡거나 이러면 어떡해?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그 에리스만 빼고 나머지 신들이 다 모여서 결혼식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가끔 얄밉다고 그 사람 빼면은 나중에 그 사람이 그걸 알아차리면 어떡해요? 진짜 난리 나요, 그죠? 에리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에리스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만 빼놓고 나머지 다 모였어. 에리스의 이름은 뒤에 이 별명은 불화의 여신이에요. 끼기만 하면 불화가 일어나, 전쟁도 일어나고 난리가 나요, 그죠? 그런데 어쨌든 이 결혼식을 치르고 있는데 에리스가 얼마나 약을 났겠어요. 이것들을 두고 봐 이러면서. 그런데 초대를 안 했으니까 갈 수도 없잖아. 그래서 우리 가끔 가고 싶은데 못 가면 어떻게 해요? 나 여기 온 거 아니야, 난 저기 갈 거야 이러면서 지나가죠, 그죠? 꼭 마찬가지로 슬그머니 지나가는 척하면서 확 집어던졌는데 뭘 집어던졌느냐 하면은 황금 사과를 집어던졌어요. 그 황금 사과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냥 사과도 아니고 황금 사과를 탁 던졌으니까,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이랬으니까 거기 모여있는 모든 여자 신들은 다 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안 예쁘다라고 해도 이거 제일 예쁜 사람한테 준다 그러면 나도 받고 싶을 거야. 모든 신들이 어떻게 안 그럴 수가 있어, 모든 여신들이. 그래서 막 치고받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세 사람이 남았는데 그 안 말리면은 완전히 이제 전쟁의 신 아테나가 그냥 막 이 뭔가 싸그리 그 펠리온산을 무너 부숴버릴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들도 자제를 하고 세 사람이 누가 마지막에 남았느냐 하면은 헤라는 누구냐 하면은 신들의 여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우스의 부인이죠. 두 번째로 아테나는 전쟁과 지혜의 여신이에요. 세 번째로 아프로디테, 사랑과 미의 여신이에요. 누가 제일 이뻐요? 아프로디테가 제일 이뻐요?
그거를 헤라가 인정하겠어요? 절대 인정 못하지. 그래서 이게 난리가 날 것 같으면서 서로 쳐다보면서 누구를 딱 쳐다보느냐면 제우스를 쳐다봤어요. 제우스, 누가 제일 이뻐? 물어봤어요. 제우스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끝을 내줘야 될 거잖아요. 제우스가 너무 골치 아파. 헤라는 지 마누라고, 그러니까 아테나는 지 딸내미고, 아프로디테는 거품 속에서 태어난 바닷물 거품 속에서 저절로 만들어진 정말 아름다운 에로스예요, 그죠? 아름다운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본인의 마음속에 누가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제우스는 누가 예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 이 신들은 뭐 이렇게 편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인간한테 물어보자. 인간한테 물어보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물어본 사람이 누구한테 물어보라 그러느냐 하면은 파리스한테 물어보라 그래요. 왜 하필이면 파리스한테 물어보라 그랬을까? 파리스는 가장 보편적인 잘생긴 미남 인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파리스는 그러면 누구였느냐 하면은요, 여러분 트로이 전쟁 이런 거 알죠? 그러니까 트로이라는 국가의 두 번째 아들이었어요. 트로이가 이제 그 시대가 프리아모스라고 하는 왕의 시대였는데 첫째 아들이 헥토르, 두 번째 아들이 파리스예요. 여러분 그 뭐 트로이 전쟁 이런 거 할 때 헥토르 이런 사람 봤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보기엔 그런 사람이 훨씬 더 그러니까 멋있는 것 같은데요, 그죠? 어쨌든 파리스가 더 잘생겼대요. 그 왜 하필이면 내 파리스가 또 점찍혀줬느냐 하면은 다른 왕들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일반인한테 물어보자. 그 왕자인데 왜 일반인이라고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파리스가 나왔을 때 신탁이 뭐라고 그러니까 있었느냐 하면은 얘가 트로이를 말아먹을 거다, 망하게 할 거다. 얘기를 듣고 아들을 키울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죽일 수도 없어. 그래서 그냥 이 산골짜기에 갖다 버렸어. 그래서 산에서 그 양도 치고 목동처럼 지냈던 거예요. 그런데 참 잘생겼어. 그래서 제우스가 이게 땅을 딱 내려다보다가 저 파리스한테 가서 물어보자. 그래서 제우스의 그 전령 중에 그 뭐라고 그러지? 전령을 하나 시켜서 오기 전에 한번 읽어보고 왔는데 잊어먹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을. 헤르메스인가 보다. 헤르메스한테 시켰어요. 헤르메스 들어가서 파리스한테 그러니까 누가 예쁜지 인간으로서 이렇게 판결을 하도록 해라. 그래서 세 분의 여신을 모시고 파리스한테 보냈어요. 근데 이제 가서 헤르메스가 파리스더러 이러 저차 뭐 어쩌고 해서 네가 여신들이 누가 제일 예쁜지 네가 판결을 좀 해줘야 되겠다 했더니 파리스가 하는 말이 옷을 입고 벗고 옷을 입고 어떻게 내가 알 수가 있어. 벗어야 알지. 그래서 누드 상태로 해달라는 거예요. 좀 그렇죠, 그죠? 어쨌든 그래서 파리스가 자기 상태가 아니고 누드 상태로 해서 검사를 해야 된다, 심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누드로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툭 하면 그러니까 누드로 그릴 때 다른 때는 누드를 못 그려요, 그죠? 이런 신화 속에 나온 얘기만 그릴 수 있어. 아닌 거를 여자의 누드를 마구 그리면은 이거는 불경죄로 걸려요, 그죠? 그래서 아주 마음 놓고 저렇게 그릴 수 있는, 그래서 파리스는 누구를 선택했을 것 같아요? 파리스가 선택하기 전에 이 여신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헤라가 가서 파리스를 탁 붙들고 하는 말이 네가 나를 선택해 주면은 내가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마. 뭐 아시아 반쪽안에 있는 네 다 주마. 나를 내가 제일 이쁘다고 그래라. 그렇게 했고 아테나는 가서 아니야. 내가 제일 낫지 않아? 네가 나를 선택만 해주면은 모든 전쟁에서 너를 이기게 해주마. 전쟁만 일으키면은 너를 이기게 할 거고 그것도 고약하게가 아니라 아주 영예스럽게 아주 명예롭게 이기게 해주마. 그렇게 했어요. 마지막으로 아프로디테는 뭐를 제시를 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자를 네가 원하는 대로 마누라 삼게 해주마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뭐 아름다운 여자는 나중에 재산만 있으면 구할 수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하겠다, 또는 뭐 전쟁에 가서 이겨갖고 여자 뺏어오면 되지 않느냐, 뭐 얘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파리스는 아름다운 여자를, 그러니까 아프로디테를 선택을 했고, 아프로디테에게 사과를 바쳤고, 그래서 아프로디테가 어떤 여자를 주면 좋겠느냐 했더니 헬레네를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근데 헬레네는 줄 수 있는 여자이냐 하면은 줄 수 없는 여자야. 왜냐하면 남의 마누라니까. 그 스파르타 왕국의 둘째 아들의 인 메넬라우스의 부인이었어요, 헬레네는. 그런데 그냥 뭐 가서 데리고 올 수 있어요? 못 데리고 오니까, 이게 신이니까요, 안개가 자욱하게 끼게 해서 그 안개 속에서 살짝 데리고 와버려요. 그래서 다음날,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던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메넬라우스가 보니까 마누라가 없어졌어. 그 나중에 소문을 듣고 보니까 이게 트로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그 파리스의 마누라가 됐다는 얘기야. 참을 만한 얘기예요? 못 참어. 도저히 못 참어. 그래서 그리스에서 군대를 모아갖고, 자기 형이 아가멤논이에요. 아가멤논 형들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이거를 보고 견뎌야 되겠어. 이렇게 해서 드디어 그리스에서 군대가 모집이 돼요. 그래서 트로이로 쳐들어가게 되죠. 그게 트로이 전쟁이에요. 그 트로이 전쟁에서 트로이가 망해요. 져요. 완전히 쑥대밭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신탁이 얘기한 대로 파리스가 뭐를 선택을 해서 예쁜 여자를 주는 아프로디테를 하고, 그래서 그것도 하필이면은 그리스의 스파르타의 그 왕비를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를 말아먹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서양의 그냥 그 연애 소설의 반쯤은 이 얘기가 적혀 있고요, 누드 그림의 반쯤은 다츠 그림이고요. 그래서 뭐 별로 영양가도 없는 이 얘기를 이렇게 주저리 내가 한 이유가, 사실은 그 명화라든지 누드라든지 예쁜 거 얘기하면 거의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상식 차원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림은 여러 가지였는데, 그럼 뭐 이렇게 여러 가지인데 도대체 진짜로, 근데 그림이 다 똑같이 생겼어요? 다르게 생겼어요. 그죠? 좀 더 비교를 잘 해보려고 내가 이렇게 크게 세 개만 딱 잘랐어요. 연도별로 맨 앞에 있는 게 이게 보티첼리가 그린 1476년도에 그린 보티첼리의 그림이고요. 두 번째가 아까 앞에서 봤던 라파엘로가 그린 1504년에 그린 거고요. 맨 마지막이 1636년에 루벤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요 보티첼리가 그린 거는 상당히 가늘고 길어요. 그죠? 요즘 미인들하고 비슷해요. 팔다리가 가늘고 긴 거는 맞는데 배 있는 복부가 굉장히 통통해요. 그죠? 풍만해요. 그래서 요즘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이 라파엘로가 그린 그림은 어디로 갔나? 라파엘로가 그린 그림은 팔다리는 적당히 통통한데 허리는 날씬해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요즘 사람의 분위기 같기는 한데 대신 가슴은 아주 작아요. 그죠? 그래서 다 성숙하지 않은 뭐 16살 먹은 소녀 같은 그림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시대는 이런 사람을 예쁘다고 했었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죠? 여기 루벤스는 독일 사람이에요. 그리고 1636년에 그린 건데 가슴도 크고 엉덩이도 크고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아주 근육질에 팔도 아주 튼튼해요. 그죠? 다리도 튼튼하고 이렇게 해서 시대별로라고 했지만은 내가 요즘 최근을 얘기를 한 건 아니고 비슷한 시대잖아요. 1400년대, 1500년대, 1600년대. 그런데 아주 달라요. 왜 다를까요? 원래 아름다움이라 그러는 거는 다 달라서 사람마다요. 그죠? 우리도 어떤 사람을 보고 좋아하는지 뭘 미라고 하는지 다 기준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각 이태리나
라파엘로가 그렸던 요 그림이나 또는 독일에서는 저런 풍의 여성들이 미인이라고 생각돼서 그런가 보다라고 추측을 해요. 그죠? 이런 사람들만 미인인가? 그런데 이거는 신윤복이 그린 1758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정확하게 몇 년도에 그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신윤복이가 난 해가 1758년이에요. 그래서 신윤복의 미인도 우리나라 그림에 신윤복 말고 다른 사람은 뭐 미인도 그린 게 저기 남원에 가면 춘향도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거 그린 거는 있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이 미인도가 제일 그래도 미인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 옛날 미인을 표현한 거에 보면은 뭐 얼굴이 둥글고 이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미인도를 보면 그렇지가 않고 얼굴이 갸름해요. 그죠? 내가 생각할 때 지금 따지더라도 전혀 손색이 없는 얼굴이 갸름하고 정말 볼만한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양 미인, 우리나라 미인 뭐 이렇게 놓고 미란 무엇인가라고 했는데 여러분 혹시 답이 나왔어요? 미란 무엇이다? 난 잘 모르겠어. 이 미에 대한 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소크라테스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여러 사람이 애를 썼고요. 그 뒤르라고 하는 미술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게 이제 그 비율이 잘 맞아야 그 옷의 그러니까 그 작품의 완성도가 높아진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신이 만들어 놓은 자연에 존재하는 것 중에서 인체라고 그러는 게 굉장히 아름답고 인체를 기준으로 해서 먼지를 그 비례를 맞춰가는 게 굉장히 바람직할 것 같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인체의 비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체 비례 사서라고 하는 책을 딱 쓰려고 작정을 하고 모델들을 모으기 시작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쟀어요. 몇 명을 쟀느냐 하면은요 2,300명의 모델을 쟀대요. 엄청난 것 같아요. 어떻게 2,300명을 모을 수는 있고 어떻게 잴 수가 있어요. 그래도 책을 쓰겠다는 집념으로 오로지 이 사람들을 모아서 실컷 다 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써야 되잖아요. 그죠? 인체 비례 사설을 써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다 해보고 나니까 정말 미가 뭔지 모르겠다 라고 디르가 말을 했대요. 다시 말하자면은 사실은 그 이상적인 인체미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어렵다, 모르겠다 이러고 끝을 내면은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도 조금 하는 척은 해야지. 그죠? 그래서 많이는 말고 도대체 어떤 거를 미라고 그러는지 각 시대별로 나라별로 어떻게 뭐를 미라고 했는지 인체 비례도에 대한 거를 그냥 한번 쭉 훑어보는 걸로 그래서 사실은 이게 미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그게 요즘 왜 안 나와? 이 맨 뒤에 있는 요 두 개가 요즘 그림이거든요. 요즘에 이르러서 어떤 거를 신체의 아름다운 인체 비례라고 하는지까지 그러니까 살펴보는 걸로 끝을 내고자 해요. 자요, 맨 처음에 보이는 이게 이집트 거겠죠, 그죠? 이집트에서는 비율을 어떻게 나타냈을까? 이집트 사람들은 그림을 참 이상하게 그리는 것 같아요. 얼굴을 보면은 옆으로 섰어요. 그죠? 몸통은요. 옆으로 서면 이렇게 보여요. 얼굴은 이렇게 가고 몸통은 이렇게 갔어. 발은요. 또 한 다리가 앞으로 가요. 그죠? 얼굴은 뭐 가고 몸통은 이렇게 갔어요. 말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이상하게 되네. 어쨌든 이집트에서는 저렇게 그렸는데 왜 저렇게 그렸느냐 하면은 인체의 각 부분을 가장 그래도 정확하게는 아니고 뭐라 그러지? 상징적으로 그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그렸다고 해요. 그래서 얼굴의 모습은
아까 제가 비너스를 볼 때도 옆 얼굴을 봤잖아요, 그죠? 그래야 코가 얼마나 튀어나와 있는지 입술의 선이 어떤지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제대로 묘사하려고 그러면 저렇게 측면으로 봐야 되고, 몸통은 이렇게 옆으로 서면 잘 안 보이나 봐요. 몸통은 정면으로 보고, 다리는 엉덩이라든지 이런 모습을 보려 그러면 다시 옆으로 서는 것. 그렇게 해서 이집트에서는 이렇게 나타냈고요. 이 그림을 요 비례에 맞게 보통 다 그린 게 아니라 그 뭐라 그러지? 무덤 속에 벽화를 그리거나 무덤 속에 조각을 만들거나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이 비율에 딱 맞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미안해요. 여기 선을 이렇게 22개의 칸으로 나누고 맨 첫 번째 칸에 발목이 딱 오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6번째 칸점에 무릎하기, 그 다음에 뭐 허리가 13번째 점에, 목은 19번째에, 머리 끝은 22번째에 가는데 머리의 높이는 전체 한 칸의 4분의 1 정도로 하고, 저 위를 남겨놓은 거는 그래도 머리 장식이 있을 수도 있고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만큼 남겨놨어요. 근데 이 이집트에서 이와 같은 비례는요, 사실은 어떤 개별적인 이런 게 아니고 영원한 것을 지향하는, 그래서 무덤 죽고 나서도 무덤 속에서도 영원한 것을 지향하는 그런 이집트인의 예술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여기에서 보이는 요거는, 이러한 비례는 불변하는 인체 미를 표현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대략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고요. 이러한 이집트의 그 영향을 많이 받아서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 그리스인 것 같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에서는 이집트의 영향을 받기는 받았지만은 어떤 거를 원했느냐 하면은 아주 영웅적이고 초인간적인 인간의 모습을 그렸어요. 근데 이때 이제 이런 조각을 어디를 가면 이게 많은가? 피렌체라든지 로마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요, 건축물 밖에 건물인데 기둥도 아닌데 그냥 저런 인간들이 엄청 많이 서 있어요. 키도 상당히 커요. 한 200점 되어 보이는 사람들이 엄청 서 있는데, 그래서 저런 사람들을 만들 때는 물론 일반 인간을 이렇게 뭐 본따서 하기는 하겠지만은 그냥 본따는 게 아니라 영웅적이고 초인간적이 되기 위해서 아예 그 비율을 딱 정해두는데, 그 비율을 한 사람이 정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정해왔겠죠, 그죠? 폴리클레이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드디어 집대성을 했어요. 그래서 적어도 어떻게 생겨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영웅적인 사람은 어떻게 생겨야 된다라고 해서 그 표준을 정해뒀는데, 그런 표준을 그때의 말로 캐논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도 캐논 그러면 기준, 뭐 음악에서의 기준 그러면 뭐 캐논 변주곡 뭐 이렇게 붙여요, 그죠? 그래서 그런 캐논이 되는데, 이때 이제 폴리클레이토스가 한 말이, 미라고 그러는 것은 그 구성 요소, 즉 대리석으로 만들었다든지 옷에 주름이 들어갔다든지 하는 그런 구성 요소에 의해서가 아니라 각 부분의 조화적인 비례에 의한다. 즉 예술이 완전하려 그러면은 각 부분이 수적인 관계가 딱 맞아야 되고, 가끔 아주 적은 수로 조금 틀릴 수도 있는데, 조금 벗어날 수도 있는데, 요 아주 작은 변형이 결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즘도 그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청자 연적을 아름답다라고 묘사했던 게 국어책에 나왔어요. 그거를 본 사람은 저하고 비슷한 또래일 거고, 요즘은 그거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천자 연적을 굉장히 예쁘다라고 멋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연꽃잎 하나하나가 똑같은 모양으로 다 돌아가는데 하나가 딱 삐뚤어졌어요, 그죠? 그 하나의 삐뚤어짐에 다 똑같이 생겼으면 재미없다는 거죠. 딱 하나 삐뚤어진 그거에 의해서 여유를 볼 수 있고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폴리클레이토스도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름다움이라고 그러는 거는 동서양이 모두 통하는 것 같고, 그 규율에 맞아야 되지만은 완벽하게 맞는 것보다 약간의 파격, 약간의 벗어남이
실제적인 아름다움을 만들어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폴리크레이토스가 한 얘기는 뭐냐 하면은 한 개의 손가락과 나머지 손가락과의 비례, 손가락과 주먹과의 비례, 주먹과 우리가 뭐라 그러지 팔뚝까지 가는 거의 비례, 아래쪽 팔뚝과 위쪽 팔뚝과의 비례, 이렇게 뭐든지 어떤 부분과 전체와의 비례가 아주 잘 맞아야 된다. 그 비례는 어떤 비례면 좋으냐 하면은 그리스에서 주로 주장하던 황금 비례이면은 좋다라는 거고요. 지금 여기 황금 비례로 이렇게 몸통 위쪽과 허리를 중심으로 해서 몸통 아래쪽은 이렇게 0.618이라고 하는 이 황금 비율로 맞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몸통의 위쪽을 보면은 목까지의 부분하고 목에서 허리까지 배꼽까지의 비율은 약간 벗어나는데 그래도 비슷하게 비율을 맞추는 게 좋고, 다시 몸통의 아래쪽을 보면은 몸통의 아래쪽 허리에서부터 무릎까지와 무릎에서 그 아래쪽 발까지의 비율이 또 일치하는 게 좋고, 또 무릎 위쪽에서는 이렇게 해서 사타구니가 나누어지는 부위와 그 아래쪽 무릎까지의 비율이 일치하는 게 좋고, 이래서 이 조각 하나하나를 각 부분의 비례를 맞추어 보면은 거의 일치한다라고 그래요. 왜 일치하느냐 하면은 이때는 폴리크레이토스가 주장한 이 방법에 따라서 조각을 만들 때 조 비율을 맞추면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로마나 피렌체에 가면은 그렇게 석상들이 쭉 서 있는데 거의 다 비례가 아주 완벽하고 보기가 참 괜찮아요. 우리나라 철간에 가면은 있는 그 석가모니 불상들의 모습도 비슷비슷한 하기는 한데, 그건 제가 사실은 이것도 내가 지어본 게 아니고요. 이미 다른 사람이 책에서 책에 나와 있는 거고, 우리나라 불상은 저런 비례의 의미보다 다른 개념들이 더 많아서 저걸 비례로 잘 안 맞춘다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리스의 비례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에서는 어쨌든 이 비례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렇게 사람의 조각을 만들 때도 필요하지만은 건축물을 만들 때도 반드시 사람의 크기를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이 그림 가끔 봤어요, 그죠? 누가 그린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거예요. 근데 내가 옆에 글씨를 써놓기는 로마의 건축가 비트루비우스의 건축 십서라고 적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가 지나고 로마 시대로 들어오면서 이제 건축물을 그렇게 신전처럼 짓지 않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을 막 지었는데, 그때 건축은 적어도 이런 10가지는 지키면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고 주장을 한 사람이 비트루비우스예요. 비트루비우스는 네모 꼴 속의 인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한 말이 있는데, 네모 꼴 속의 인간이란 뭐냐 하면은 팔 다리를 벌리고 서면은 요게 정사각형 속에 내 몸이 들어간다. 다르게 얘기하자면은 내가 양팔을 벌린 길이하고 내 키하고는 같다라는 얘기죠. 내 키가 실제로 같은지 안 같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내 키가 한 1cm 더 클 거야. 팔을 딱 펼치면은 팔 길이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팔이 길어요, 그죠? 나는 팔이 특별히 짧아. 모든 양복을 사면 팔을 다 잘라서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양팔을 벌리면은 한 155cm밖에 안 되고 키는 158이에요. 그래서 나는 팔이 좀 짧은 웃기는 인간처럼 생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때 비트루비우스가 주장한 바에 따르면은 이 비율에 맞게 하면은 굉장히 그 조각상이 이쁘기도 하고, 또는 모든 건축물을 지을 때 이런 인간의 모습을 기초로 해서 지어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고, 인간이 건축물을 지을 때 거기에 적합하게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비트루비우스가 했던 얘기는, 인간은 그럼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턱에서 이마까지가 전체 길이의 전체 신장의 10분의 1이 된다고 해요.
손바닥도 전체 신장의 10분의 1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리면은 이마까지 딱 가려져요. 그죠? 머리 전체는 전체 신장의 8분의 1이 되고요. 손을 이렇게 펼쳐서 손끝에서부터 발꿈치까지의 길이는 전체 신장의 4분의 1이 된다고 그래요. 대략 나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이상한 인간은 아닌 것 같아.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어요. 가슴 넓이가 전체 신장의 4분의 1이 된다고 그래요. 난 가슴 넓이는 아무리 해도 전체 신장의 4분의 1이 못 돼. 이거는 아마 굉장한 남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발 길이가 전체 신장의 6분의 1이 된다고 그래요. 발이 그렇게 큰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비트루비우스가 한 가지 더 했어요. 네모 꼴 속의 인간 이런 얘기를 하면서 팔과 다리를 펼친 사람을 그리되 배꼽을 중심으로 원을 그린다면은 원의 원주가 인간의 손가락과 발가락 끝에 다다를 것이다 라고 글씨로 썼어요. 그림이 안 남아 있어. 그거를 나중에 이제 미켈란젤로가 신전도 짓고 뭐 사람에 대해서 그림도 그리고 신전에 그 벽화도 그리고 하잖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아주 미칠 뻔했어. 그래서 엄청 이 생각 두 생각을 해서 네모 꼴 속의 인간을 하나 만들고 팔을 이렇게 옆으로 안 펼치고 위로 안 펼치고 옆으로 펼친 상태로 사각형 속의 인간을 그리고 그런 다음에 발을 이렇게 45도로 벌리고 팔을 이렇게 높게 치들면은 저렇게 원통 속에 들어간 인간을 그릴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저거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지만은 누구의 생각에 의해서 비트루비우스의 생각에 의해서 그린 거예요. 가끔 저 그림에 옆에 이렇게 이제 그 그림의 해석을 붙여 놓은 거에 보면은 꼭 비트루비우스의 뭐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는데 비트루비우스는 뭐야? 이렇게 생각할 건데 그게 저런 그 건축 십서를 썼던 사람이 비트루비우스예요. 이제 조금 건너뛰죠, 그죠? 이거는 르 코르비제라고 하는 사람이 모듈러라고 하는 모듈러를 만드는 거예요, 그죠? 앞에서 본 인간의 그 예뻤던 그림하고는 달리 이렇게 팔 들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거는 그림 이름이 부제가 손을 든 인간이에요. 이 사람은 뭘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사람하고 공간하고의 관계를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앉으려고 그러면은 여기 위치는 도대체 얼마나 필요하다. 그래서 의자 높이가 만들어져요, 그죠? 그 다음에 앉아서 책상처럼 쓰려고 그러면 얼마나 돼야 되고 서서 일을 하려고 그러면 높이가 얼마나 돼야 되고 내가 팔을 뻗으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뭔가 물건을 넣으려고 그러면 물건을 넣는 장은 어디까지만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소위 실내 인테리어에 필요한 모든 그러니까 공간이라든지 그 크기를 이 사람이 이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디 갔냐? 모르지만 지금 오른쪽에 보여 있는 이게요 아파트처럼 보여요? 아파트래요. 그래서 마르세유에 아파트를 짓는데 저 아파트 내에 있는 모든 가구들은 이 르 코르비제라는 사람이 주장한 바대로 해서 만들어 넣었다라고 그래요. 요즘 우리는 아파트를 해서 속에 있는 뭐 물건들 한 셈이 들어갔는지 뭐가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쓰면서 별 생각 없이 쓰는데 사실은 그게 어떻게 생겼느냐, 어디에 손잡이가 있고 보통 대부분 잘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거기에 안 맞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연구를 하고 이게 사람의 몸에 아주 잘 맞게 쓰기 시작한 거는 상당히 최근이죠, 그죠? 1950년도에 저렇게 만들었으니까. 그 아파트 집합주택은 1947년도부터 만들어서 52년도에 완성을 했는데 속에 넣는 거는 이 르 코르비제의 저 원칙에 따라서 가구의 높이라든지 이런 걸 다 만들어서 넣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인체 비례가
이런 옷뿐만이 아니라 이런 거에 많이 쓰이게 되죠. 그죠? 요즘은 자동차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 인간의 크기, 인체 비례를 굉장히 많이 따져서 한다고 그래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현대의 뭐 우리나라 그림이 아니고 그 서양에서 그러니까 그린 인체 비례도 남성인 경우에는요 이렇게 전체 8토막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머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해서 8분의 1이 머리가 되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두신지수 또는 똑같이 나누었다 해서 등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두신지수가 8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말로 8등신의 사람이 되는 게 아주 뭐 이렇게 흔하다라고 하기는 못하지만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성들인 경우에는요, 이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머리 크기를 비교하면 여자가 조금 작을 수도 있지만은 얼굴 길이가 그렇게 짧지는 않잖아요. 그죠? 키는 여성이 훨씬 더 작은 편이죠. 그래서 사실은 팔두신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대요. 여기 보면은 여기쯤에 가서 끝나 있어요. 실제로 7.5두신 정도가 서양에서 보편적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7.2두신이 평균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것도 요즘에요. 내가 살던 내 또라이 사람들은 7두신이 채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7.5두신보다 8두신으로 그리면은 참 그러니까 늘씬해 보이고 좋다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누가 그럴까요? 우리나라의 그 소위 모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여자 모델들 나오는 사람들 보면 얼굴은 쬐끄만데 키는 되게 커요. 그죠? 그래서 아마 그게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좌우로 8두신, 8등신이 되고요. 이거는 실제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죠? 어떻게 그리면 이쁘게 그려지는가 해서 보면은 얼굴 크기는 어때요? 요 얼굴 크기나 요 얼굴 크기나 별로 차이가 안 나죠. 그죠? 오히려 얘가 더 작은 것 같아, 얘보다. 그런데 허리도 비슷해요. 그죠? 다리는 우와 되게 기네. 엄청 길어요. 그죠? 근데 저렇게 길어야 이뻐 보이지 않아요? 저렇게 길게 보이게 하려고 막 그 뭔가 핸드폰으로 사진 찍을 때 막 거꾸로 찍고 이러기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는 아래쪽 다리가 아주 길어야 멋있어 보여요. 제가 그 이제 친구랑 어디 놀러 갔느냐 하면은 완도 있는 쪽으로 놀러를 갔는데, 완도에 가면은 청해진 뭐 이런 그런 건물들이 있으면서 장보고의 그 업적을 기리느라고 장보고 동상이 서 있더라고요. 장보고 동상이 위는 이렇게 칼을 어떻게 들고 있더라, 칼을 이러고 들고 있던가, 굉장히 멋있는데 내가 보면서 자꾸 이상해서 뒤돌아봤어. 제가 왜 저럴까? 왜 장보고를 아동들을 위해서 그런가? 왜 초등학생을 저기 세웠을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보기에 동상이 초등학생 동상이야. 근데 실제 크기로 하면은 우리가 보기에 초등학생처럼 보여. 왜? 아래쪽이 짧아서. 아래쪽이 좀 길어서 쭉 뻗어 올라가야 그게 어른처럼 보여. 근데 실제 크기로 아주 정확하게 하면은 이게 그냥 초등학생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보이게 할 때는 이렇게 팔등신처럼 또 특히 아래쪽이 길어 보이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7두신밖에 안 되는데 8등신으로 표현하는 게 이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좀 한심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이게 그죠? 미는 각자 자기가 보는 방법, 관점에 따라 다르고 또 내가 좋아하는 상대방이 나를 보는 그 관점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에 너무 팔등신에만 집착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얼마 전에 그 TV인지 뭐 유튜브인지를 지나가면서 정말 특이 V로 생긴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너무 보기 흉해. 턱이 적당히 갸름하면 이쁜데 이게 아주 뾰족해. 그러니까 진짜 보기 흉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 정말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아름다움이라고 그러는 말에서 그러니까 전해진
그런 용어에 너무 목매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팔두신도 좋지만은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좀 웃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팔두신에 그렇게 목매달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요, 이 시간을 잘 못 맞춰요. 아직 10분이나 남았는데 할 얘기 다 했거든요. 혹시 질문이 있습니까?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은 그냥 재미라도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재미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